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들 중에서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이렇게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네. 하지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불문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또한 흔히 불문에 붙인다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윤석열 총장 측은 최후 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에서 퇴장을 하면서 절차 자체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번 정직 2개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일단은 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중징계입니다. 음. 뭐 절충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네.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게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불문이고 네. 일부는 무혐의이기 때문에 예. 혐의가 인정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해임이나 면직보다는 정직으로 뭐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다만 이제 이 뭐 평가는 평가지만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특히 효력정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 해임이면 오히려 받아들일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정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적 소송,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요? 뭐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징계입니다. 혐의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 정직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혐의가 있다고 봤을 때 해임이면 뭐 그 직을 박탈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한 징계인데 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해임보다는 좀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다. 이런 근데 지금 평가를 윤석열 해보겠습니다. 총장 변호인 쪽에서는 절차적 부당성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해임이라면 그런 거 다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결정 자체가 정직 2개월 정도로 났기 때문에 예. 뭐 절차적 부당성이 중대한 하자라는 중대한 절차적 흠이 있다 그러면 음. 그것도 이제 잘못된 징계로 보지만 네. 뭐 중대성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본인들이 살리자는 예컨대 최종 의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면 음흠. 일단 징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는 크게 이제 뭐 이득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 등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사 징계위가 이번에 내린 결정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불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징계 대상에는 해당이 될 텐데 징계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종의 과실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자체가 이걸까지 징계 사유로 모두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정직 2개월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좀 더 과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를 좀 경계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절차 자체도 17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게 걸린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느냐. 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징계 사유로 인정한 가지수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유의 어떤 그 중함 정도가 이제 또 그렇죠. 중요한 것이니까 요거는 좀 정밀하게 좀 그러니까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이 처음입니다. 징계를 당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점 이게 일단은 좀 먼저 의미 평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고 또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또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나온 징계 결정을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 이제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슈화 시키느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잠시 2부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과거 법사위원장들이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원래 이제 내일 최고의 정치라고 해서 고정으로 이제 가는데 바로 이 뭔가 특별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루 앞당겨서 릴레이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정말로 궁금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와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대국민 사과를 결행한 건데요. 본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과문을 읽는 도중에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홍준표, 이재호 등 이런 인사들은 사과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놈에게 사과를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 등의 말을 홍준표 의원이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제 비대위와 초선들 중심으로는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인데요. 70년대생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지금부터는 반성과 성찰은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라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목표로 했던 보수 혁신의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란의 단초가 되어서 내분으로 자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뭐 있죠. 재선이나 삼선이나 뭐 이른바 친박 또 친이 예전에 친이 네. 의원들 네. 비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원들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초선 말고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좀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구체적인 어떤 사과라든지 내용이 되게 언급이 구체적으로 됐어요. 뭐 정견유착이라든지 공적 책임이 없는 사람을 뭐 세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던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각오를 하고 지금 사과를 하는 모양새인데 당내에 이제 반발이 가장 문제가 돼요. 당 외에서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당내의 재선이나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반발 이 부분이 과연 사과의 그 효과를 좀 악화시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중질환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지금부터 모임에 포함이 된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친이계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었으니까요. 청와대에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이 이야기에 참석을 해갖고 한 것도 그렇고 뭐 최영두 의원도 초선이지만 오히려 최영두 의원도 오히려 친박 쪽에 좀 정서 가까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에 이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쪽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초선을 중심으로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작동했던 친이 친박이라는 계파색이 상당히 옅은 편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 58명이 충분히 지금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지금 중진급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불만이 있더라도 크게 표출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이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혹은 리더십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게 조용히 지나가야 사과의 진정성도 실리는 그렇죠. 건데 당내 반발이 계속 자본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거 봐라 저 당은 수장은 저렇게 사과한다고 해놓고 안에서는 다 진심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사과의 효과도 약화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약화되는 꼴만 나올 수도 있겠다. 내분 같은 게 네. 가능하다는 거죠. 초선들은 뭐 당연히 이 선출될 때 뭐 관계가 없었으니까 공천 받거나 이럴 때 당연히 그런데 재선 3선 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하거나 한다면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새 출발선에 서서 이제 달릴 채비를 하면서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밀어줘도 이제 스타트가 좋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뒤에서 잡아당겨 버리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격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같이 뛰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좀 수습하고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선거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672님이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딱 이 말이에요. 뭐 예.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뭐 옛날부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게 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한 목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20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한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착취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목사의 자택 그리고 자택 맞은편에 있던 선교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소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던 20대 여성 3명이고 이 피해자들은 17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소장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상당히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이제 교회 1층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들을 부르고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타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거짓으로 이를 인정하면 이 음란 마귀를 빼내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도 하는데요. 많게는 1년에 60번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교회에서 집안일만 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해당 목사 측은 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본인의 자택을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준 것뿐이고 성적으로는 손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영상 증거물 위주로 집중 수색했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고소한 사람은 3명이지만 네. 피해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훨씬 더 네, 많을 훨씬 더 거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고소한 사람이 이제 3명이라는 세 명이고, 거고 네. 아이 꼬마 시절에 지금 꼬마 시절부터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짓을 해왔다는 네. 거잖아요. 그루밍이죠, 이런 게. 이런 걸 그렇죠.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손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의식이 없던 것처럼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촬영을 하는 것도 범죄고요. 그걸 시키는 것도 이른바 성착취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세뇌라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리적 위압감을 이용해서 성적인 걸 했을 때 우리가 그루밍 성범죄를 하는데 전형적인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증거물이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뭐 범죄 사실은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피해를 지속적으로 이제 강요당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랫동안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그게 그루밍이죠, 예, 그렇죠? 그게 그루밍이죠. 지나고 나서 이제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당했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이었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뒤늦게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 건데요. 근데 이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전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약간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제 보도에 보면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조사를 나올 때마다 이 목사 측에서 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 아이들이 약간 좀 이렇게 그 정신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니까 더 이상 당국이 따져 묻지 않고 넘어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아니 나왔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령 네. 그렇다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럼 특수학교로 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종교계도 문제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교육계나 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문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장 도대체 아니 부모들은 뭐 하고 있었나 싶어서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이 아마 그 부모가 신도더라. 그렇죠. 뭐 이런 또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종교, 뭐 지자체, 교육계, 부모까지 다 지금 문제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증거물을 좀 더 확보를 했다 하니까 지금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했다고 하고 예. 거기서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는 거고 영상을 좀 촬영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좀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일부는 입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그거 뭐 얘기를 안 한다면 피해자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게 있어요. 수사당국에서는 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라면서요? 목사입니다. 목사 맞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이름은 목사 아니지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대한민국
그 개신교계에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여러 번 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라는 제도 자체가 특성상 뭐 따로 이제 목사가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나가게 되면 감시 시스템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어떤 종교적인 유대관계로 맺어지고 목사가 권위를 갖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피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공포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손쉽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여러 번 비슷한 사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해당 뭐 일부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시스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자꾸 반복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개신교계를 일반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됨의 문제가 네.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과 네. 저지른 짓을 연결하면 도대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걱정되는 게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수사하면 더 많은 게 드러날까 싶어서 네, 또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